반갑습니다. 제가 이 좋은 기회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강의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구미 대구에서 태어나서 계속 대구에서 자라다가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로 대구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대구를 잘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나간 것이 나가려면 멀리 가자 해서 해외를 갔던 거고, 또 와서는 주로 경상북도나 이제 경남 쪽에서 강의를 하거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미라는 도시와는 제가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제 구미 땅을 밟고 구미의 공기를 마시면서 야, 이렇게 멋진 곳에서 강의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는 길을 이렇게 보니까 이 시간에 이 길을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미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각오를 다지면서 왔습니다. 모쪼록 준비한 그 내용을 다 제대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국 동시대 미술에 관한 강의인데요. 일단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목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섭외가 들어왔을 때 주제로 이제 부탁을 하셨던 것이 한국 현대미술, 한국 미술 이런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걸 하면 될까요? 했더니 뭐 구체적인 주제는 선생님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제일 재밌는 걸 해야죠. 그래서 동시대로 가자 하고 동시대 미술을 정했는데 막상 강연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술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 미술 쪽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도 동시대 미술이 정확히 언제의 미술을 말하는 건지 애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이 시간대 오시는 걸 보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기본적으로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개념부터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시대 미술이란 언제의 미술을 말할까요? 보통 우리가 동시대라는 말을 할 때면 동시대인, 동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 현황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미술에서는 동시대 미술로 많이 쓰이죠. 당연히 지금 이게 동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 제가 살아 숨쉬는 바로 이 시대가 동시대인데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떨까요? 부모님 세대까지도 가능하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조금 나이 들었다고 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부모님들의 연세가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심지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조금 비슷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이제 어린 분도 계시는데요. 부모님의 연세도 당연히 다를 텐데 그러면 누구 엄마 아빠는 되고 누구 엄마 아빠는 동시대 아니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다 넣어준다고 했을 때 또 누군가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죽은 사람의 시대도 동시대인가요? 이렇게 시대를 나의 시대로 생각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큰 문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그냥 21세기부터 동시대라고 해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어떤 법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의 합의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정의가 있다면 우리가 동시대라는 말을 쓸 수 있을 텐데요. 미술에서 동시대 미술은 특히나 혼란스러운 이유가 동시대 미술과 현대 미술이 같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아마 동시대 미술 못지않게 한국 현대 미술, 현대 미술가 혹은 현대 미술은 안 해, 특히 부정적인 어감으로 많이 쓰이죠. 현대 미술은 나도 해, 이런 어감으로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좀 애매하거나 혼란을 느낀다면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서양 미술을 기준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대는 서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었고 지금도 서구의 각종 이론들 또 패러다임이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 서양 미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미술은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대체로 19세기 중반 정도부터로 봅니다. 한 1850년이라고 물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그 정도. 왜 그때부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누군가는 그때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사실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전의 전통과 너무 다르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현대로 봐야 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인상주의, 빈센트 반 고흐나 혹은 모네 있죠. 바로 인상파 화가들이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현대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의견을 모아보면 19세기 중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를 통틀어서 현대미술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오늘날도 현대니까요. 동시대 미술은 거기서 이제 범주를 조금 짧게 지금을 기준으로 30년에서 4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를 동시대 미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30년, 40년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한 1980년대부터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다소 더 내려와서 한 90년대부터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품 선정하면서 90년대를 좀 시작점으로 잡고 그때부터 여러 작가들의 작품, 또 그 작가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최근의 근황까지 같이 소개할 수 있도록 작품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이렇게 동시대 미술, 최근 30년, 40년간의 미술로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의 30년 전 혹은 뭐 4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88 서울 올림픽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국격을 가졌어, 힘을 길렀어 라고 많은 국민이 아주 뿌듯해했던 그런 것 외에도, 이런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서울 올림픽을 치름으로써 저걸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야 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 스타디움 지을 거예요, 경기장 있어요, 아니면 여기저기 뭐 이런 것들 지을 거예요의 문제로 끝이 아니라 얼마나 그 국가가 민주적인지, 얼마나 다른 부분에서도 올림픽을 치를 만한 성숙한 역량이 되어 있는지, 뭐 문화나 예술은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도 넓게는 그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딸랑 경기장만 있다고 해서 우리 올림픽 문제없이 치를 수 있어요는 안 된다는 거죠. 이 88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뭐 당장 경기장을 지어야 했던 것이 가장 급한 임무이긴 했었지만,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 전후에 많은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해외에는 그래서 올림픽과 같은 큰 스포츠 행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미술 연구자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우리 손기정 선수로 유명한 그 올림픽 때도 전후로 해서 뭔가 이런저런 시설들이 지어지고 어떤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우리가 그때까지는 쳐다보지도 않던 저 동구권과 수교를 시작한다든지 뭐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해서, 그리고 사실 그 직후에 89년에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격동의 시기가 시작되죠.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냉전 시대도 끝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의 88 올림픽, 그래서 88 올림픽은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또한 우리의 아주 이 복잡 다단한, 그리고 어찌 보면 피와 갈등으로 얼룩진 근현대사를 봤을 때도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80년대는 좀 어두운 시기였었죠. 그 한편으로는 물론 누르는 힘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동도 적지 않아서 왜 우리가 이래야 되지? 우린 더 들고 일어나야 돼. 이런 움직임도 강했을 텐데요. 물론 그게 올림픽 치르기 전까지는 제대로 성공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막 마치 용광로처럼 터지지 않은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면,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이 정부 측면에서도 우리는 열려 있어, 개방적이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문화예술계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을 수용하고 포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93년, 그러니까 5년 뒤에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아주 중요한 모토가 바로 우리 이제 세계로 나갈 거야 였습니다. 이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 혹은 글로벌리즘이라고 얘기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앞세우면서 이 전까지,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를 외치면서 어떻게 우리 걸 세계에 알릴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우리도 좀 나가볼까 하는 쪽으로 확실히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회 분야도 마찬가지겠고 미술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작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우리가 앞으로 보는 많은 작가들의 작품 또 여러 가지 경향들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보신다면 아마 조금 더 쉽게 혹은 조금 더 공감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제목을 얘기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고 싶은데요. 제가 이 강의 섭외 혹은 뭐 의뢰를 받고서 이제 한국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야지 하고 큰 주제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주제들을 이제 정하는 과정에서 큰 주제에서도 동시대 미술을 어떻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도대체 뭘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한반도에 지금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끝내주는 DNA를 가졌다는 얘기를 약간 자학적으로도 혹은 유머러스하게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많은 침입을 받았고 침략을 받았지만 일제시대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나라를 뺏긴 적이 없었고 어떻게든 끈질기게 살아남았었죠. 여러 사회 예술 분야에서 다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한반도의 미술가들 역시도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특히 20세기 또한 이 격동의 시기였던 동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성사회의 그 압박에 굴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후에 문이 열리면서는 우리 것을 잃지 않으려고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혹은 더 큰 시각으로 세계인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만큼 더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치열하다는 단어를 꼭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중국이나 혹은 옆 나라들, 이웃 일본처럼 특정한 한 방향으로만 가기보다는 이 안에서는 반도답게 정말 대륙적인 것과 섬적인 것 혹은 너무나 다양한 경향들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제목, 치열하면서도 아주 다양한 경향들을 보여주는 이 한국 동시대 미술을 같이 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 맘대로 정한 거니까 천천히 앞으로 사주에 걸쳐서 오신다면 제가 설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해서 4차례에 걸쳐 사주에 걸쳐서 우리 강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강의하는 사람 마음이죠. 어떻게 주제를 이제 나눌 것인가. 뭐 누군가는 시대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에 고려를 했었고 또 누군가는 장르별로 나눌 수도 있겠고 혹은 매체라고 하는 뭐 많이 회화를 보통은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회화를 주로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주제별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특정한 주제에 많이 작가들이 몰린다거나 이런 경향이 좀 있어서 소재로 한번 눈을 돌려봤습니다. 많은 미술가들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미술가들은 사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 아주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소소한 물건들을 주의 깊게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곳, 이 땅 혹은 이 공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한 세계화, 글로벌리즘의 경향과 맞아떨어지는 정말 더 넓은 시각으로 이제 한국 안에서만 치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외부의 영향들을 그러면서 이 급속도로 바뀌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작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사람, 사물, 공간 그리고 세계라고 하는 큰 틀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물론 장르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는 역사화였죠.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죠. 뭐 나폴레온의 전투 장면 등등. 혹은 초상화가 다음으로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저도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작품을 보다 보니까 물론 다른 것들도 재밌지만 사람 얘기를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은 사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한번 볼 텐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소개하는 미술가들이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소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보시는 이들이 평생 그리고 지금도 계속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런 작업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조금 관심이 생기신다면 댁에 가셔서 한번 이 작가가 또 뭘 했지? 하고 찾아보시면 이런 것도 했어? 하고 또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작가는 조덕현이라는 인물인데요. 혹시 화면은 잘 보이십니까? 네, 이게 모니터가 좋아서 좀 밝은데도 잘 보이시나 봐요. 저는 강의할 때 항상 불을 다 끄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 끝날 때쯤 되면 한 3분의 2는 이렇게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밝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좋네요. 조덕현 작가는 우리나라 특히 동시대 미술을 얘기할 때면 이렇게 빼놓지 않고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덕현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 많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미술계의 지각 변동이 극심했던 90년대를 기준으로 작품을 찾아봤을 때 이 조덕현이라는 작가가 91년도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이런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마치 사진, 액자, 사진이 하나 가족 사진 같기도 하네요. 멀리서 보셔도 이렇게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서 앉아있는 게 보일 텐데요. 작은 액자 같지만 크기는 3m, 2m 70cm로 아주 큽니다. 저도 이 작품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냥 이미지로만 지금 접했는데 아마 실제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모니터로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감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는 사진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그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덕현 작가의 작업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이라고 했었는데 한번 가까이 가서 볼까요? 뭐 옛날 사진인 것 같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게 1991년작이지만 91년도 동시대 사진이 아니라 20세기 전반의 혹은 뭐 중반까지도 가능하려나요? 그런 어떤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있는 아녀자들, 여성들과 또 남성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자들과 아이들의 얼굴은 볼 수 있는 반면 남성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마치 일부러 편집한 것처럼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진은 이미지는 사진이 아닙니다. 조덕현의 작업 방식은 이런데요. 먼저 본인이 작업하고 싶은,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이랬습니다. 작업하고 싶은 사진을 찾고 그 사진을 이제 보면서 캔버스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캔버스에 똑같이 묘사합니다. 이때 재료는 흑연, 보통 연필이나 아니면 목탄, 뭐 콩테 등을 써서 섬세하게 아주 정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코팅 처리를 해서, 왜냐하면 목탄이나 흑연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가루가 날아가기 쉬우니까 어떻게든 보존을 해야 했을 텐데 코팅 처리를 해서 이렇게 사진을 이제 영구화합니다. 그런 후에 지금 보시는 작품처럼 뭐 이런 프레임을 조금 독특한 프레임이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그 앞에 조명을 설치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간을 마련합니다. 일단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한다는 것은 이제 확인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질문, 왜 여자들과 아이들의 얼굴은 냅두고 남자들만 차별한 것일까? 혹시 작가가 여잔가? 이름은 남자같이 들리지만 같은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요, 남성 작가 맞고요. 지금 이화여대에서 또 제자들을 후학을 길러내는 그런 아주 중견 작가입니다. 조덕현이 이렇게 사진에 처음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작가의 개인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조덕현 작가가 어렸을 때, 한 7살쯤 됐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모두 사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가 굉장히 독특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사진들,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그 사진들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옮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진에 들어있는 뭐라고 할까요, 기억이 되겠죠. 작가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과거가 될 겁니다. 이 과거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잊고 사는데, 특히 90년대면 이제 한참 뭐
눈을 돌리고 하면서 뭔가 우리 것은 좀 냅두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니 이렇게 멋진 과거가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바로 이러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특히나 91년에 딸을 뭐 출산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내미를 얻으면서 여성,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물론 이전에도 했겠지만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작가가 얘기를 합니다. 이전의 근대사를 보면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뭐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죠. 하물며 20세기 전반, 뭐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20세기 전반의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삶은 우리가 얘기는 들어도 차마 잘 실감이 나질 않는데요. 바로 그러한 여성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보통은 우리가 과거 역사를 얘기할 때 위인들이 누가 있었는지를 얘기하다 보면 여성이 끼어들 자리가 잘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했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여성들의 얼굴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이전까지는 당연시되었던 남성들의 얼굴을 지음으로써 보는 이에게 왜 이렇게 접근한 거지? 하는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반면에 이런 자신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작가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하고 딴지를 거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보다 30년 전이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비교적 신선했던 거죠. 다음 작품은 대구미술관 소장품입니다. 1993년, 그러니까 한 2년쯤 뒤에 그려진 한국 여성사인데 제가 더 좋고 멋진 이미지를 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구할 수 있는 그나마 이제 선명한 이미지였었고 아마 그래도 전체적인 그런 느낌은 비슷하니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그러니까 조선시대 혹은 뭐 근대의 여성들, 그 항상 있었지만 그 자리는 있었지만 주로 언급되지 않는 여성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복사는 아닙니다. 복제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냥 사진을 제시하면 되겠죠. 굳이 이걸 힘들게 뭐 아무리 화가라고 해도 누워서 그리거나 발가락으로 그리진 않을 테니까 굉장히 수고스러운 작업일 텐데 왜 굳이 사진을 회화로 옮겼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주려면 사진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야 했을 겁니다. 반면 회화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또 모범으로 삼았겠죠. 보통 우리 사진 하면은 리얼리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은 마치 모든 것을 다 포착하고 우리에게 사실만을 보여주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새는 하도 뭐 가짜 뉴스도 많고 이러니까 제가 사진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면 아마 속으로 아닌데 하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이렇게 가짜 뉴스가 너무나 믿을 만한 뉴스들이 판칠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30년 전만 해도 사진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특히나 이런 기록 사진들은 보는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진을 가져와서 그대로 묘사하지는 않고 다소 변형을 주되 특히 회화에서만 볼 수 있는 바로 그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회화성이라고 합니다. 회화가 가진 성질이라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색을 표현해도 진하거나 연하거나만 있는 건 아니죠. 똑같은 무채색이라도 검정과 흰색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회색들이 있습니다. 그 회색 톤들을 아주 잘 쓰면 우리는 흑백 사진을 봐도 굉장히 다채로운 톤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회화성,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이거 색깔이 너무 다채로워요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컬러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더 다채로울 텐데요. 아마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흑백이지만 저 여자는 아마 지금 뺨이 발그레하지 않았을까? 왜? 사진가 앞에 섰으니까 이렇게 긴장도 되잖아요. 약간 심박수도 높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한쪽에선 땀이 조금 흐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써 얼굴은 침착해하고 있죠. 바로 이런 미묘한 것들을 칼라 사진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흑백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상상할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혹은 누군가는 옆에서 아니야 아주 침착하고 뭐 그냥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굳건함이 보이는 걸 내적으로 강한 여성이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바로 그렇게 여지,
상상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 흑백 사진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항상 흑백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최근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면 어떤 작품을 가지면 좋을까를 하다가 조금 더 극적인 작업들을 합니다. 굉장히 큰 대형 작업도 하고요. 색도 많이 사용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 사진을 또 그대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게 대구미술관 역시 소장품인데 1952년에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지고 한창 전쟁 중이었던 상황입니다. 다들 살기 바쁘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대구에서는 능금시장이 열려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정말 그 삶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던 그런 모습을 찍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 종군 목사였었는데요. 그 사진을 이제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거기 담겨있던 그 삶의 에너지에 너무 매료되어서 이렇게 작품으로 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앞서 본 흑백 사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제 컬러이기도 하고 또 어쩐지 우리에게 좀 낯익은 모습이기도 해서 아마 다른 조금 더 색다르게 이 작품을 볼 수 있겠죠. 얼핏 작품에서 광이 나는 것처럼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대구미술관 그 조명 덕분입니다. 대구미술관이 조명을 참 잘 쓰는 국내에서는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요. 작품 자체에 불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조명 덕분에 마치 작품에서 스스로 작품이 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쯤에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전을 크게 대구미술관에서 해서 제가 1년 전에 강의를 했으면 가서 보세요 하고 이렇게 푸시를 했을 텐데 지금 기회는 지났지만 또 살다 보면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사진 회화라고 일명 얘기합니다. 조덕현의 작업은 사진을 바탕으로 한 회화라고 해서 사진회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왕 사진 말이 나왔으니까 사진으로 작업한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권오상은 굉장히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이 동시대 미술씬에서는 유명한 인물인데요. 권오상의 작품은 일명 사진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사진으로 작업하는데 앞서 봤던 조덕현이 회화, 즉 평면적으로 작업을 했었다면 지금은 점점 3차원적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권오상은 처음부터 조각, 즉 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조각의 틀 안에 머물지 않았다는 건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권오상이 한국 동시대 미술에서는 아주 큰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집착으로 구성된 440장의 가족사진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년은 좀 더 넘어선 혹은 중년과 노년 그 사이쯤 되는 부부가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있죠. 아내는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벽에는 사진이 한 장 이제 걸려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작아서 멀리 앉아 계신 분들은 확인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바로 이 부부, 가운데 부부가 앉아 있고 양쪽으로 두 아들이 하나씩 서 있는 작가 본인의 가족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모님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조각하고는 다른데요. 여러분은 조각 혹은 뭐 조소하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학교 다닐 때는 보통 찰흙으로 조소를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아니면 미술에 또 관심이 생기거나 전공을 갖게 되면 나무와 같은 단단한 재료들, 더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 조소과에 들어가면 청동을 쓰기도 하고요. 또 금속이라든지 다양한 재료를 씁니다. 그만큼 더 힘도 들고 노력도 들죠. 바로 그런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에 좀 그 개념을 깨트리고 싶어 했던 그런 시도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권오상이 처음 공부했을 때 물론 지금은 조각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사진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홍대 출신인데요. 이 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카메라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한참 이제 홍대 앞이 핫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바로 그 시기. 지금은 좀 많이 상업화되었죠. 그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그 열기를 생생히 본인이 기록했었는데요. 바로 그렇게 사진에 대한 애정이 이제 본인의 전공인 조각 조소와 연결되면서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괴리가 너무 크죠. 일단 사진은 평면이잖아요. 2차원, 조각은 3차원.
이 간극은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끝내주는 조각가가 와도 평면 작업을 하면서 전 조각가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바로 그 틀을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본인이 좋아하던 그 사진에서 시작해서 이 사진을 한번 붙여볼까 하는 시도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진을 평평하게 붙이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모서리를 접었더니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그 양감, 조각에서 특히 중요한 메스라고 하는 양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각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초창기의 작업, 조금 보시면 아마추어가 만든 것처럼 물론 뭐 특이하긴 하지만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형태도 너무 불규칙적이어서 저것도 다듬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마추어적입니다. 이런 초기의 작업들을 데오드란트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데오도란트라고 씁니다. 혹시 수정하셔도 괜찮겠고요. 이 초기의 작업을 데오도란트 타입이라고 작가 본인이 스스로 이름을 붙입니다. 데오도란트는 아시죠? 겨드랑이의 냄새를 없애고 싶을 때 특히 외국인들, 서양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템일 테고 한국에서는 뭐 우리는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좋아서 잘 안 난다는 그런 축복을 받고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인구 전체의 극히 드문 비율로 간혹 좀 땀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데오도란트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긴 한데요. 바로 그 데오도란트에서 이름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요? 뭔가 너무 뜬금없지 않으신가요? 조각의 사진에다가 이제는 데오도란트까지 도대체 이 작가는 뭘 말하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데오도란트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데오도란트란 우리가 싫어하는 냄새를 지워주는 탈취의 역할을 합니다. 뭔가를 지웁니다. 근데 뭐 꼭 지워야 될까는 다른 문제니까 바로 그러한 기존에 존재하던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을 좀 지워버리고 싶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그냥 데오도란트라고 하면 약간 가벼워 보이죠? 여기에서 뒤에 타입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것은 사진을 좋아하는 작가의 성향 때문입니다. 사진사에 혹시 관심 있으셔서 미술의 역사나 사진사를 보신다면 초창기, 그러니까 1830년대, 40년대에 처음 사진이 나왔을 때 지금과 같은 사진이 아니죠. 그때는 뭐 하루 종일 노출을 해야 겨우 흐릿한 거 하나 얻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예를 들면 다게로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초기의 사진사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업적을 냈습니다. 프랑스의 사진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게레오타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진이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으니까 단지 어떤 새로운 기술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에 좀 기술적인 용어를 붙였는데요. 바로 그러한 사진의 역사에 한 맥을 잇는 명칭으로서 본인은 생각하고 데오도란트와 타입이라는 전혀 뜬금없는 조합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알고 보니까 또 약간 설득이 될 것 같긴 하죠. 이렇게 초창기 작업들은 사진 수백 장을 지금 제목에 적혀 있어서 감사하게도 제가 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440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한 대 붙여서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진을 보통 한 작품을 제작하는데 찍어야 되는지 생각해본다면 보통 수백 장은 될 테니까요.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게다가 붙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닐 테고요. 처음에는 사진을 그냥 평평하게 붙이는 것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부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구부리기만 했더니 너무 힘이 없어서 어설픈 거죠. 그래서 안에 뭔가 지지대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속 지지대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각이 힘을 가지고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게. 또 다른 작품은 540장의 사진을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요.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실제 모델을 세워두고 사진을 찍습니다. 물론 한 방향에서만이 아니라 신체 각 부위를 부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찍어서 그게 이제 거의 540장이었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재현하는데요. 이러한 작업 방식은 권오상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미술사에서는 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팝 아트의 대표적인 미술가로 꼽히죠. 영국의 데이비드 호크니의 이러한 사진 콜라주하고 와도 일명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권오상도 호크니의 작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크니의 경우에는 평면에
지금 보시면 나의 어머니, 작가가 자신의 어머니의 사진을 이제 한데 모아 붙여서 어머니의 전체적인 상을 만들었는데요. 단순히 뭐 새로운 시도,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끝내면 될 걸 왜 저렇게 굳이 복잡하게 어렵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우리의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 사실 저의 어느 한 지점만을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저의 머리에서 몸통,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는 멋진 청년까지 혹은 화면까지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내 눈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한 100분의 1, 200분의 1 아니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스캔하고 이걸 조합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가 나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바로 그러한 시각작용, 우리 눈의 시각과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호크니가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부분을 보는 것일 뿐이고, 그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채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런 작품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고 저거 나도 했겠다 싶지만 저기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죠. 바로 이렇게 80년대에 이런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전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팝 아트에서 또 다른 새로운 작업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 90년대는 우리나라의 90년대 말에 권오상은 여기에 입체성을 가해서 이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의 틀을 깼다고 말씀드렸었죠. 조각이란 그런 전통적인 재료, 뭐 나무든 금속이든 그런 재료가 있을 텐데 그걸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또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단단하죠. 물론 재료에 따라서 현대미술에 와서는 특히 동시대 20세기 후반에서는 좀 부드러운 조각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시도를 하는 작가들이 있긴 합니다만 꼭 조각이 그래야 돼? 라는 것도 역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그런 차가운 지점이었습니다. 자, 이 부모님 사진과 440장의 사진으로 만든 부모님과 혹은 여기 540장의 사진으로 만든 쌍둥이는 둘 다 어딘가 2% 부족한 느낌이라면 이후에 이제 한 10년쯤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이미지를 선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탭입니다. 네. 약간 축소해야 하는데요.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조금 더 키우셔도 되겠고요. 그야말로 완벽한 인체의 모습을 이제 사진들로 만들어내기 시작한데요. 막상 가까이에서 보면 이게 진짜 사람 같아, 무서워 보다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액체로 둘러싸인 듯한, 그래서 분명히 현실적인 것과는 다소 또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본다면 아마 흠칫 놀랄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죠. 포즈도 다소 엽기적이기도 하고요. 다시 돌아갈까요? PPT로 돌아가 주세요. 네. 지금 이 사진은 왼쪽은 2008년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아시아 트리엔날레라는 큰 전시가 열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권오상은 이제 해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알려지진 않았었는데요. 이 맨체스터의 전시를 하면서 현지에서 너무 큰 호응을 얻어서 이제 이후로는 작가 본인이 말하기를 저 전시를 하고 나서 국내로 돌아왔더니 대접이 달라졌더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네임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오른쪽 사진, 경기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구스타라는 저 작업은 이제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회사죠. 모터사이클. 그 회사의 로고가 들어간 그 제복을 입은 인물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그리고 링크도 하나 들어갈까요? 네. 가장 이후로도 이런 정물, 특히 현대인의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하는 이런 명품이라든지 사치품들도 정물로 많이 작업을 했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본다면 가장 최근 작업들은 더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로 내려가 주세요. 이게 지금 아라리오 갤러리 전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 아라리오 갤러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가구도 제작하고 있고요. 뭐 동물들, 인체, 사람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 사람이었는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에서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럽겠죠. 그다음 그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다시 옮겨갔다가 지금은 또 사람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완벽해졌고요. 이제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가감 없이 펼치고 있기도 하고, 수많은 연예인들 뭐 찾아보면 이렇게 지드래곤과 협업도 했었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어서, 아니면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서 점점 더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행보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진지함이 이제 너무 빠진 게 아닌가 하고 우려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치 대박 곡을 낸 트로트 가수처럼 이제 저렇게 큰 걸 해놨는데 뭐 이제 난 하고 싶은 거 해야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은 없겠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작품들만 해도 충분히 우리에게 재미를 주지만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것이 뭐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게 만든 작가입니다. PPT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사진회와 사진 조각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두 사람, 뭐 조덕현의 경우에는 과거의 보통 사람들을,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했었다면, 권오상은 자신과 동시대의 평범한 사람들, 거기서 그들이 욕망하는 것,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혹은 그렇지만 갖지 못하는 것으로까지 초점을 옮기면서 변주를 했습니다. 똑같이 보통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확실히 다른 시점을 가지고 있는 작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니키 리는 한국 작가, 여성 작가인데요. 한국에서 미술 교육을 받고 그다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름을 봐서는 성이 이씨인 거 보니까 한국인이 맞긴 맞을 것 같은데 뭐 한국 작가 맞아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최근에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정말 유명한 작가인데요.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 관련한 해외 서적을, 혹시 특히 영어권 서적을 사시게 된다면 조금 두꺼운 서적을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니키리는 사진 분야에 있어든 혹은 관련된 주제라면 뭐 페미니즘 쪽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어려운 이론 중에서는 탈식민주의라고 해서 이제 소수자들 혹은 제3세계인들이 자신을 대하는 세계의 시선을 문제 삼는 바로 그런 작업들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니키리가 유명해지게 된 그런 몇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프로젝트, 뭐뭐뭐 프로젝트로 이름을 붙입니다. 오하이오 프로젝트는 1990년대 말에 이제 찍은 일련의 사진들입니다. 그 중에서 6번째, 그리고 다음에 보실 게 7번째 사진인데요. 저 자동차 보넷 위에 저렇게 세상 편한 포즈로 있는 저 머리를 금발로 물들인 아시아 여성이 맞습니다. 작가 본인입니다. 본인의 모습을 찍었어요. 작가가 자기 찍는 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작가가 한둘도 아니고 뭐 새로운 시도도 아닌데, 그럼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당대 미술계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졌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에는 남성이 하나 서 있는데요. 백인 남성입니다. 아주 평범한 차림이죠. 둘 사이에 어떤 끈끈한 교류 관계, 뭐 남녀 사이를 짐작하게 하는 어떤 것, 혹은 둘이 뭐 친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에는 다소 힌트가 부족하긴 한데요. 그래도 저렇게 편한 자세로, 저 스레빠라고 하나요? 신고 거의 다리도 저렇게 얌전하지 못하게, 조신하지 못하게 들고서 세상 편하게 누워있는 저런 자세를 보면 둘이 아주 관계가 없는 건 아닐 것 같죠. 뭐 생판 모르는 남 옆에서 저러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배경이 되는 자동차도 그렇고 뒤쪽의 집들도 보면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부자 동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굉장히 특별한 그런 뭐 소위 뭐 상류층이라든지 그런 이들도 아닐 것 같네요. 일단 입고 있는 옷도 좋게 말하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나쁘게 말하면 다소 허름한 그런 목장들인데요. 거기에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저 태도, 애티튜드라고 하죠. 요즘 많이들 회자되는 그 용어. 태도에서도 다소 누군가에게는 너무 교양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태도입니다. 반면 남자는 오히려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 마치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니키 리는
몇 개월, 뭐 많게는 적게는 뭐 석 달, 많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자신이 목표한 그 그룹, 집단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뭐 동부의 그 중산 계층, 그러면 특정 지역, 특히 이제 오하이오 쪽에서 작업을 해서 오하이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그룹들이 있겠죠. 평범한 뭐 백인들 아니면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인 동네라든지 아니면 흑인 사회라든지 혹은 또 다른 제3 소수자들 또 다른 인종 그룹들에 섞여가기 위해서 머리도 염색하고 자신의 외모까지 바꿔가면서 몇 달 동안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냥 다가가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듯이 카메라를 들이밀고 나 사진 좀 찍을게요가 아니라 저를 받아주세요라는 구애를 먼저 하고요. 사실 굉장히 진지하고 바람직한 태도이긴 하죠. 그리고 당연히 처음부터 너 환영해라는 인사를 듣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언젠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혹은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이 니키리라고 하는 여성을 더 이상 거북하거나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과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은 전문적인 사진가, 포토그래퍼에게 찍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친한 친구 불러서 이렇게 사진 좀 찍어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화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99년 8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요. 저런 글자가 찍힌 사진을 아마 찍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전형적인 아마추어 사진이죠.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구도도 그렇게까지 예술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장을 찍었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랐겠죠. 바로 이러한 사진을 자신의 그 노력의 결과물로서 내어놓습니다.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제가 차마 짓이라는 말까지는 못하겠는데 간혹 현대 미술, 동시대 미술을 보다 보면 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 걸까라고 우리의 그 내적 절규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거나 혹은 그만큼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수단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만 이게 제대로 전달될 것 같은 그런 메시지 뭐였을까요? 자신을 찍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찍었습니다. 원래의 니키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토종 한국인이었고 머리는 까맣고 뭐 피부 색깔은 그대로이긴 합니다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소수자의 하나가,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죠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고 뭐 알게 모르게 많은 차별과 다양한 것들을 겪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과는 또 다른 소수자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니키리의 작업의 가장 큰 화두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본인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자신이 바로 옆에서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정체성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 정체성 따로, 네 정체성은 또 별개야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과연 이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 될까? 무엇이 나를 규정할까라는 어쩌면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몇 달 동안 공을 들이고 때로는 더 격렬하게 살을 찌우거나 살을 빼거나 해가면서 자신을 변신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은 이제 그 오하이오 프로젝트의 7번째 사진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백인 남성과 같이 집 안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인종을 좀 다양하게 바꾸고 싶었는데 그냥 또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같이 이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도는 아니었는데 백인만 줄줄이 2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흑인 모습, 뭐 히스패닉, 그러니까 남미인들의 모습으로도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가 제주되면서 그렇게 흑인처럼 분장을 하고 피부를 까맣게 칠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또 크죠.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간 작품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니키리의 그런 뭐 인종차별적이다라는 식의 비판이 올라오긴 합니다. 물론 찬반 양론은 뜨겁고요. 일단 그래서 안전하게 저희는 백인을 보도록 하죠. 저 남자는 총을 들고 있네요. 얼굴을 보니까 불그레한 것이 앞에 맥주캔도 있고 뭔가 이렇게 캔 하나는 벌써 다 마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벌써 몇 캔을 마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앞의 탁자에는 감자칩 봉지가 조금 괜찮게 먹는다면 이렇게 그릇에 따로 덜어서 먹어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봉지채로 뜯어진 채로 탁자 위에 있습니다.
집안을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부유하다든지 뭔가 교양 있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거기다 특히 아무리 미국이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은 본인에게 대번의 위압감을 줍니다. 이 사진의 가장 핵심적인 소품 중에 하나는 바로 저 벽에 걸려있는 깃발인데요.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 깃발을 몰라도 저렇게 별 그려진 건 꽤 많이 보잖아요. 어느 나라의 깃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게 찾아보면 미국에서 특히 그 남북전쟁, 남북 간의 대립이 아주 심했을 때 이 남부주들이 합세해서 만든 뭐 일명 아메리카 연합국이라고도 하고 남부 연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이 들었던 국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메리카 연합국의 국기라고 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선포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이제 국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이었다가 막 이렇게 파란 바탕에 별도 막 있고 밑에 스프라이트 줄무늬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걸 들고 이제 전투를 했더니 남부와 북부가 싸우겠죠.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 우리 동지를 알아봐야 이제 적을 같이 무찌를 텐데 이게 사람에 묻히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더 잘 보이는 국기를 우리 만들자 해서 나온 다음 국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아메리카 연합국의 국기로 인정되지는 않았고요. 이후로도 여러 변화를 겪었지만 오늘날에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미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99년도의 사진이긴 한데요. 혹시나 저 깃발이 눈에 익으시다면 아마 비교적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시끄러웠을 때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백악관을 무단 점령하면서 막 힘차게 휘둘렀던 바로 그 깃발이 저것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에서 극우, 이 보수 세력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벤치마킹한 것이 혹은 그들이 따온 것이 바로 저 깃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 그러니까 61년쯤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이래로 이게 공식적으로 막 사용되지도 않았고 어쩌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깃발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극우들에 의해서 다시 사용되면서 그리고 60년대 초에 뭐 한쯤 들어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시작되면서 학교에서도 흑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법원이 그걸 합법으로 판단했을 때 많은 백인들이 극우주의자들이 큐클럭스 클랜과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이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서 또 항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극우적인 움직임, 소위 말해서 흑인들에 대해서 노를 얘기하는, 대놓고 노를 얘기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 깃발이 걸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저 남자가 총을 들고 있는 저 남자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뭐 극우라고 해도 또 그 스펙트럼은 클 테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흑인 싫어 무조건 나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어떤 하나의 이상향을 꿈꾸고 있습니다. 흰 피부의 사람들, 밝은 피부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들이 만들어가는 아주 평화롭고 이상적인 복지국가 정도로 얘기를 할까요? 그런 낙원과 같은 곳을 꿈꾸는 이들이 드는 깃발이 바로 저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극단적이면 흑인 싫어, 난민 싫어, 뭐 유색인종 싫어가 나올 것이고요. 혹은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나는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이들도, 그러니까 다소 온건한 쪽에서도 이런 깃발을 듭니다. 바로 그런 전형적인 극우주의자와 함께 사진을 찍음으로써 앞서 봤던 니키리와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다소 그냥 평범해 보였다면 이제 화장을 하고 저렇게 남성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더군다나 웃긴 것이 저 보수주의자, 극우주의자는 백인 지향주의일 텐데 그 옆에 있는 떡하니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내지는 와이프는 유색인종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딜레마 내지는 모순을 이 사진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의 한 부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차별을 받든지 혹은 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작업을 했던 작가의 그런 지난 여정이 또 이 사진을 보다 보면 이렇게 묻어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도 이걸 본 방송으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멋진 진행자들이 막 엄청 놀랍니다. 네, 작가님 작품이 막 어디에 있다고요? 구겐하임에 있다고요? 이러고 놀라는 장면들도 나오고 옆에서 근데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고 해서 아주 재밌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건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 동향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봤더니 2006년도에 만든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예고편은 길지 않으니까 잠시 볼까요? 큰 화면이 되나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보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잠시 보고 가죠. 혹시 그 옆의 예. 근데 매력 있죠, 니킬이. 내가 시간이 되면 정말 더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변신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정말 팔색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They have their own imagination, you know, about Maya Angelou. And sometimes people are surprised. I thought it was very do I have to have strong concept of performance, or do I have to break for boundaries? 네,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니키 리지만 다른 사람이 된 니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도 니키 리라고도 알려진인데요. 이게 원래 제작은 2006년에 되었었고 이제 그때 해외에서는 공개가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장르가 혹은 이러한 예술가 타입이 또 비교적 생소하다 보니 이제서야 이제 작년 최근에 개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영화제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자 얘기를 했으니까 여성 작가를 한 명 더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정아라고 하는 부산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 이 여성 작가는 이제 화가입니다. 전통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여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작품이 일단은. 그리고 아마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다소 아마추어적인 느낌들은 작가가 충분히 의도한 것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하나도 가리거나 숨김 없이 보여주기 위한 시도들입니다. 이 94년작은 급한 목욕이라는 제목의 우리에게는 익숙한 장소죠. 지금은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대중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 한 여성과 옆에는 아마도 세신사이신 걸로 보입니다. 이제 한참 그날의 업무가 끝나고 그날의 이제 일과 끝나고 나머지 정리, 청소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목욕을 하고 나갔을 이 시간에 아마도 혼자서 저렇게 목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이전에는 올 수 없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남들에게는 어쩌면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 여성의 몸에는 자세히 보면 곳곳에 푸르스름한 멍들이 있는데요. 한 군데라면 넘어졌거나 어디에 부딪혔을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몸에 저렇게 다양한 부위에 멍이 있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는 여성들이 목욕탕을 빨리 갔다 와야 할 때, 목욕탕을 가고 싶을 때 아마 여유로운 목욕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없을 시간들을 골라서 아주 허겁지겁 몸을 씻고 나가기 바쁜 그런 장면을 이 작가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방정아의 그림들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리고 다소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어서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런 만큼 더 짠함을 가져옵니다. 이게 그냥 슬프기만 한 것도 아니고 마냥 웃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작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조를 참 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런 감정, 저 인물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면 또 자신을 거기에 대입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러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더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2022년 거의 뭐 25년이 아니면 30년 가까이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고는 우리가 100% 자신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픽 하고 웃음이 나와도 마지막은 결국 웃지 못하고 이 그림 앞을 떠나야 할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1996년작 집 나온 여자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저는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이제 여성 작가 특별전을 할 때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방 작가가 아직 그 큰 상도 받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냥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한참 동안 그 앞에서 떠나질 못하고 또 딴 전시실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봤었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정아 특유의 그 유쾌한 면모는 나옵니다. 일단 첫눈에는요. 한 여성이 오뎅을 먹고 있는데 어묵을 먹고 있죠. 뒤에는 아기를 업고서 이 주변의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계절은 아주 뭐 한겨울은 아닐지라도 꽤 추워 보입니다. 머리가 막 바람이 한참 날리고 있네요. 길거리는 어둡고 인적이 드물고 그나마 저 상단 왼쪽 상단에 있는 조명이 여성을 밝혀주지만 그것조차도 마치 동아줄이 되기에는 미약해 보입니다.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저렇게 허겁지겁 먹을까요? 이건 동영상이 아니라 정지된 장면인데도 우리는 이 여성이 굉장히 급하게 먹는 것 같다는 느낌을 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술을 자세히 보면 입술도 막 부르터 있고요. 표정에서도 이 먹는 것을 오로지 집중하고 있죠. 배가 부른 사람은 저런 표정으로 먹진 않잖아요. 뒤쪽에 업고 있는 아기도 배가 고픕니다.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는데요. 미처 아기를 챙기기도 전에 자신의 배를 먼저 채워야 할 정도의 지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엄마가 뭐 저래 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까 저 여자는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작가가 직접 그 얘기한 작가 노트에 따르면 이게 이제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들어가면 이런 이미지들도 있고 옆에 또 작가 노트도 있고 아니면 평론가의 글도 실려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실제로 그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장마차를 들렀는데 옆에서 한 여성이 이제 한 오뎅 어묵을 뭐 대여섯 개를 시켜놓고 정말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짠하기도 하고 저렇게 급하게 먹어야 되는 상황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작가가 했었습니다. 이 그림은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 간결하게 인물을 극대화해서 화면을 가득 채움으로써 우리에게 상상할 여지를 줍니다. 옆에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이 있고 아니면 뭐 저 멀리서 막 남편이 쫓아오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술 취한 남자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있다면 오히려 조금 방해가 됐을 텐데 딱 그 주인공에게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유쾌하면서도 역시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그런 재밌는 흥미로운 작업을 남겼습니다. 최근 작업들은 좀 규모가 커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작은 플라스틱 생태계라고 해서 이게 국립 현대에서 이제 전시했던 그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천을 여러 개를 이어붙여서 이게 높이 뭐 7m, 그다음 가로가 8m가 훨씬 넘습니다. 거의 9m에 달하는 이런 큰 천에다가 생태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아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감이 오실 텐데요. 정말 넘쳐나는 플라스틱, 이제 치워지지 않는 플라스틱에 대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우리의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작가의 관심이 많이 확장되었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본인의 주변에서 보여지는 그런 소소한 일상사들 그 속에서 보이는 삶의 애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전시되었던 작품 중에서 전시 중입니다만 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작가들이 한참 전시 이제 설치하고 있을 때 보면 정말 정신없죠. 그야말로 카오스도 이런 카오스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어째 겨우 마무리를 해서 이제 시간에 맞게 또 전시 개막을 짠합니다. 오픈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 지금 뒤쪽에는 이것저것 작품들이 서 있고 그야말로 왼쪽 흰 옷을 입은 여성은 두 눈썹 미간이 이제 한껏 찌푸려졌네요. 꼬깃하면서 전화를 받고 있고 또 뭔가를 하다 보면 시간 내에 제대로 운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 전시 막이 오를 때까지는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작가로서 동료 작가들이 겪는 혹은 본인이 겪는 그런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다소 스케일이 커지고 이전보다는 선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적긴 했지만
그 방정아 특유의 유머, 그러니까 사람 냄새 나는 유머라고 해야겠죠. 이게 아주 냉철하게 멀리서 보면서 저 부분은 웃기네 하고 픽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생활하는 가운데 느낀 소소한 유머들을 예전의 작품에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여성이 아니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일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최호철의 을지로 순환선입니다. 최호철은 원래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꾸준히 이제 그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순수 미술은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디자인, 공예 혹은 이제 애니메이션 파트에 속하는 이 최호철의 작품이 규모가 꽤 큰데요. 2m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바로 이 작품은 당시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신선한 발견을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을지로 순환선은 지금은 없어졌죠.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 포함되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없으면 그 2호선 안에서도 가장 황금 구간,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도 많이 타고 당장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서울이 어쩌면 마비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렇게 복잡한 전철 구간인데요. 화면을 크게 양분하는 것은 이 전철의 내부 그리고 또 외부입니다. 어쩌면 내부 못지않게 외부의 모습이 훨씬 더 뜯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익숙한 달동네, 예전에는 판자촌이라고 불렸던 그 달동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최호철이 참고했던 것이 서울의 봉천동 달동네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동네가. 그런데 아까 그곳이 개발되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원래 살던 원 주민들은 그 비싼 아파트 값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쫓겨나고 또 거기에 들어선 새로 들어온 주민들은 봉천동이라는 이름에서는 가난이 풍겨 나온다고 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민원들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봉천동이 뭐 봉천 1동부터 11동인가까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각각이 다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몰아본 건 아니지만 경험담에 따르면 이렇게 그 새로 바뀐 이름의 동네로 가져가면 기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봉천동으로 갑시다 하면 하면서 바로 가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유효한 강력한 이름입니다. 바로 그 봉천동 달동네를 관찰해서 거기에서 자신이 파악한 그런 모습을 저렇게 미시적으로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보통 현대미술, 이 동시대 미술에서는 저런 식의 접근은 이제 다소 1차원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저렇게 막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아주 지엽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작업들 뭐 그것이 입체이든 평면이든 간에 저런 작업들에 대해서 다소 좀 평가절하하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즐거운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미술을 잘 몰라도 누구라도 이 작품을 봤을 때 바로 앞에서 저거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작품이죠. 앞서 봤던 방정아의 작업이 물론 재밌기도 하지만 또 그것 못지않게 좀 이 링크도 하나 눌러볼까요? 그건 못지않게 그런 씁쓸한 맛도 남겼다면 최호철은 역시 존재하긴 하지만 유튜브 탐색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쾌한 쪽이 큰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io에서 무제한으로 고퀄리티 오리지널 네, 이게 제가 조금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요. 도저히 그 정도의 큰 이미지는 구할 수가 없었고 그 전시를 방문한 한 관람객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다 스캔하듯이 훑고 있어서 아마 이걸 보시면 저 디테일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듯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방금 지하철 소음 갔다 오는 아주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막 사운드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막 누군가는 아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막 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목에 이렇게 핏줄이 막 서 있죠. 그리고 또 옆에 조금 지저분한 사람이 앉았는데 막 이렇게 싫어하면서 자세를 취하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을 흥미롭게 구경하는 어린아이라든지 그야말로 조용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 덕분에 아주 많은 그런 생기 넘치는 소리들로 꽉 차는 화면일 것 같습니다. 최호철은 원래 민중미술 쪽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근대 미술사를 이렇게 보면 80년대 들어서 큰 경향, 주된 경향이 한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한쪽에서는 단색화라고 해서 추상을 그렸었고요. 다른 쪽에서는 이제 민중미술에 대한 관심이 특히 커집니다. 아까도 그랬었죠. 80년대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게 안 나올 수가 없는 시기죠. 바로 그때 그 민중미술 쪽에서 활동했던 작가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동네라는 것이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너무나 로맨틱하고 너무나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그려지지만 그렇게 신비화되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가서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다리가 아파서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무릎 수술해서 안 돼요.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저 많은 계단들. 저것은 시에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이 거주민들이 스스로 놓은 것이죠. 달동네의 그 수많은 꼬불꼬불한 길들이나 계단들은 산을 그대로 직진으로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애초에 길이 나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산을 둘러서 난 것이고 그 길을 타고 집들이 지어지고 또 그 다음 집들은 그 뒤에 지어지면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또 계단을 놓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들이 일종의 선구자인데요. 스스로 이 불모의 땅을 개척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시작되면 다시 쫓겨나죠. 그리고 이들은 가재도구를 싸서 또 어딘가로 갈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작가가 마냥 이렇게 좋아서 즐겁게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남들이 그렇게 보는 달동네에도 충분히 이런 면도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봐도 큰 거부감 없이 왜 이렇게 좋게만 그렸어? 라는 느낌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활동을 보면 지금 부산 비엔날레 열리고 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보십시오. 거기에 최호철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바로 이 2011년 부산 영도라는 작업인데요. 이제 본인의 그 주된 영역인 민중미술 쪽의 그런 전통을 잇는 그 활동과 맥을 같이 하는 그림입니다. 2011년에 한진중공업 사태로 이제 한참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 크레인 위에서 몇 달 동안 생활하면서 활동했던 이 인물이 자세히 보시면 이 화면 중간쯤에 이 크레인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인물이 보입니다. 제가 이게 안 돼서 요쯤인데요. 그 옆에는 그녀가 생활했던 공간, 그러니까 작은 이제 소소한 가재 도구들, 그나마 몸 누일 수 있는 곳,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보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제 텅 비어 있고요. 이게 밤이니까.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조금 더 시선을 들어보면 저 영도다리 앞에 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성을, 이 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수많은 운동가들 또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더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앞쪽에는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그 상황을 막 이렇게 뭐 처절하게 뭘 보는 사람이 불편하게 그리는 것은 최호철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조차도 어떤 인물이 처절하게 절규한 얼굴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 일그러진 표정에 첫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뒷모습을 저렇게 보여줌으로써 더없이 담담하게 하지만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그림을 그려내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 그림은 이제 2011년도에 작업했던 작품이었는데 이번 부산 비엔날레에 같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조금 확대되어서 다시 작업한 걸 부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도를 포함해서 여기저기서 전시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보통 사람 이야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초점을 조금 맞춰볼까요? 사실 뭐 저런 노동, 민중은 우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단어인 듯해서 물론 아마 학교 다닐 때 이거 한번 안 해본 사람 있나 하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누군가에게는 좀 많이 먼 얘기죠.
그것보다는 2022년 아니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와닿을 그런 가장 평범한 삶의 이면을 작업하는 작가가 바로 이완입니다. 이완 작가는 지금까지 본 이들보다 이제 조금 어린데요. 지난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을 전시하는, 그러니까 한국관을 꾸미는 두 작가로 선정되어서 그때 꽤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 저는 전시를 직접 보긴 했었고 그래서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약간 아쉬움도 남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죠. 예, 제가 생존 작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뭐 아주 뜨거웠어요, 반응이 엄청났어요까지는 아니었고 제가 간 날 유독 그런지 몰라도 나쁘진 않네 정도였고 아 이런 작업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일본관이 있고 일본관의 전시가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 장소를 잘못 잡았구나 아니면 물론 장소를 옮길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이전의 한국관 전시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조금 더 세계의 미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범지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특히 이완과 또 같이 전시했던 코디최라고 하는 작가도 역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신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더 해외 서구의 미술인들이 좋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완의 작업은 막 찔릴 것 같진 않아요. 보고 있으면 오히려 아까 방정아나 최호철처럼 이렇게 좀 웃기기도 하고 재밌어 하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떤 작업이야? 뭘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하나 한 겹씩 벗겨가다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지? 하는 감탄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완을 유명하게 만든 영상 작업인데요. 메이드 인이라는 연작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뒤에는 국가 이름이 오는데 대만, 뭐 타이완, 그러면 부제가 설탕이고요. 뭐 중국도 있고 미얀마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총 11개국인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완이 이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일상의 제품들, 예를 들면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부모님도 설탕 타실 때 아주 달달한 다방 커피를 타야만 저희 아버지 드시는데요. 그 설탕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소금을 들고 이건 어디에서 올까? 아니면 하다못해 고기를 먹으면서도 아유 내가 이거 직접 안 잡아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바로 그 생각, 특히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그런 거대한 슈퍼마켓에서 설탕 봉지를 집어들면서 이거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이 설탕 봉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힘과 시간이 들어가는 걸까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작업하는 작가라면 요즘은 연구자 스타일의 작가들도 많은데요. 뭐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논문을 뒤지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 이완은 좀 직접 경험해보자, 내가 직접 해보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메이드입니다. 실제로 대만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대만의 이제 한 사탕수수 농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스푼의 설탕을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작가가 몸소 체험하고 그 결과를 담은 영상을 공개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중국에서는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몸소 체험했고요. 또 다른 국가들 뭐 미얀마에서는 금을 가공하는 작업을 했었고 또 캄보디아에서는 뭐 쌀 재배를 해봤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머리로만 알고 많은 것을 실제로 내가 한번 실증해 볼게 라는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매우 유쾌하고 사실 현장에서 전시를 보면 시간이 없는데 이거 그래도 끝까지 봐야겠는데 할 정도로 아주 흡입력 있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다만 다 보고 났을 때 그 씁쓸함은 덤이고요. 이완의 고유시는 저 벽면을 채우고 있는 시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의 이제 가족상은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것으로 지금 이건 그 2017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설치 전경입니다. 저는 저 전시실을 이제 딱 들어가면서 시계는 좋았는데 저 뜬금없는 조각상은 뭐지 이렇게 안 어울리는 걸 놔두다니 하고 약간 아쉬웠었는데요. 물론 작가 의도는 매우 좋습니다만 조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둘 다 중요하게 보는 타입이어서요. 일단 이렇습니다. 저 시계는 이완이 그동안 작업하면서 방금 봤던 메이드 인 연작을 제작하면서 만났던 정말 많은 사람들, 뭐 노동자뿐 아니라 농민뿐 아니라 또 관리자들, 그 위의 직급들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특히 어떤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한 끼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당신은 몇 시간을 일해야 됩니까? 라는 게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주부예요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가요? 뭐 저는 한 1시간 일하면 우리 가족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돈을 벌어요 라는 대답을 하는 누군가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누군가는 저는 10시간은 일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10시간만큼을 이제 거기에 맞게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적혀 있고요. 저 위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스피커에서는 그들을 인터뷰한 음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듣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시적인 그런 서사가 펼쳐지는데,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걸 실제로 보고 있다 보면 지금은 정지된 사진이어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겠지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정말로 나는 내 시계 바늘은 어느 정도의 속도일까? 누군가에게는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천천히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앞쪽의 아주 행복한 가족상은 얼핏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는 저 가족상은 우리가 눈에 익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아마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 흔히 볼 법한 우리는 행복해요 하는 바로 그런 프로파간다에 연관된 조각상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러한 두 가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즘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는 그런 사회의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는 시계를 배경에 걸어놓고 그 앞쪽에 마치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듯 결과적으로 TV나 방송에서, 광고에서 우리는 오직 행복한 가족들만을 보죠. 드라마든 영화든.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 역설적인 나란히 존재하는 그 둘을 이렇게 한 전시실에 병치해 놓았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하루가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천천히 돌아가는지가 나옵니다. 뒤쪽에는 지금 현재 창원 국제 비엔날레가 역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정말 곳곳에서 멋진 전시들이 많은데요. 11월 20일까지여서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 창원 국제 조각 비엔날레에 이완이 초대되어서 이 고유시와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다른 버전으로 저렇게 노랗게 칠한 버전으로 전시한 것이 홈페이지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가서 직접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마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보통 사람 이야기, 노동, 조금 어두운 이야기였다면, 그럼에도 즐겁게 볼 수 있는 어두운 이야기였다면, 이제 한국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현대적인 것을 가장 전통적인 어법으로 풀어낸 작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손동현은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양화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계속해서 가졌던 고민이 작가로 계속 활동을 하려면 이걸 버려야 하나? 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90년대 전만 해도 이렇게 대학에 동양화라는 과를 따로 한국화라는 명칭은 아예 듣기도 어려웠었고요. 이 동양화의 정의도 애매했습니다. 지금도 조금 논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한국화로 부를 것이냐 동양화로 부를 것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각각의 논거와 의견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한국화가가 많이 자리는 잡은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있던 것도 없어져서 자꾸 통폐합되고 폐가가 되어서 워낙에 작가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공의 폭이 좁아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길을 겪고서,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정신성을 강조하고 이 고매한 그런 회화를 가르치던 그 시기에 좀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없을까라는 그 고민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이런 대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70년생이니까 뭐 한참 그렇죠. 연도는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이 좋아하던 그런 또 프라모델 아니면 레고, 그리고 이 미국의 이 대중문화 영향을 보면서 컸던 작가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풀어내야지 했던 결과물이 바로 이런 영웅 배투만 선생상이라고 해서
그 영어식 이름을 한자로 음차합니다. 저걸 다르게 이름 붙였다면 그냥 배트맨이나 아니면 뭐 초상 정도로 인물 초상, 남자 초상으로 했으면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저렇게 음차를 함으로써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재미있는 지점을 더 살렸습니다. 혹은 많이들 아실 이 마이클 잭슨의 초상화도 있는데요. 왕의 초상이라고 해서 마이클 잭슨의 그 초창기 모습부터 해서 이제 유명해질 때까지의 그 일련의 그 모습을 이렇게 초상화로 담았습니다. 보면 또 마이클 잭슨이 성형수술로도 유명했었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굴이 점차 변화하는 것도 보입니다.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얼굴 윤곽 자체가 바뀌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가장 마지막 이제 뒤쪽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저런 왼쪽 그림과 같은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런 그림들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래서 손동현 작가가 또 좋은 평을 듣는 것이겠지만 일단 우리의 고유한 매체, 이 한국화의 전통을 살렸다는 것, 그것을 거기에 어떤 현대적인 감성을 부여했다는 것,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그야말로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작가도 재밌었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평단에서도 만족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경우에,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그림들이 성공하면서 이제 그냥 괜찮은 작가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이런 경우에 항상 그 후속작에 대한 염려는 뒤따르기 마련이죠. 계속해서 똑같은 그림만 그린다면 자기 복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경향을 바꾸기에는 또 너무 큰 모험이기도 하고요. 최신 작품도 이제 어떤 걸 하나 찾아봤더니 여전히 그 큰 틀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양적인 것과,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2021년에 이제 전시를 했었던 이른 봄이라는 아주 거대한 작품입니다. 총 10폭의,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뭐 병풍처럼 10폭의 이 패널을 나란히 붙여서 만든 이 그림은 멀리서 얼핏 봐서는 마치 추상화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사실 이 그림은 곽희라고 하는 중국의 북송대의 아주 유명한 화가이자 또 미술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이 곽희가 특히 삼원법이라고 해서 동양화에서 아주 높은 곳의 풍경, 아니면 수평으로 본 풍경,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심원이라고 하는 그런 삼원법을 정말 잘 쓴 그림으로 유명했는데요. 곽희의 특히 조춘도,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조춘도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조춘도는 한 폭의 그림이고 저건 10폭짜리인데 이 조춘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주한 걸까요? 제가 다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림의 한 부분, 지금 저 4개의 이미지 중에서 왼쪽 상단의 모습을 보시면 마치 산봉우리 같은 게 보이신다면 바로 요 지점과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큰 그림을 이렇게 조각 내어서 그 한 부분을 완전히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때로는 뭐 팝아트처럼, 아니면 때로는 또 좀 더 동양적으로 풀어냅니다. 옆에 있는 셋도 이렇게 보면은 꽤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춘도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저 중간을 화면 중앙에서 중심축에서 이제 우측에 있는 이 폭포일 텐데요. 사실 폭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쏟아지는 물줄기, 그 물의 힘 이런 것들을 더 잘 그리려고 했겠지만 화가들이 오히려 이 그림에서는 폭포 자체보다도, 이 위쪽이나 아래쪽의 폭포 자체보다도 주변의 이 기암, 괴석과 봉우리들을 더 깊게 강조해서 그림으로써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옆에서 다들 시끄럽게 떠드니까 오히려 내가 튀는 그런 경우요. 마치 폭포지만 너무나 우아하고 고고하게, 도도하게 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려진 그림의 여러 부분들, 여기 지금 왼쪽 하단에 보면 그 폭포 수가 있는 바로 그 부분도 보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이런 봉우리들 해서 어떤 그림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시간을 들여서 보면 이 부분을 가져왔겠구나 하고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게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죠. 꼭 이 그림을 똑같이만 그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마지막 작가입니다. 이불의 사이보그 더블1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불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라는 수식어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현재 동시대 미술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바로 그 작가입니다. 백남준 아니었어? 라고 하신다면 백남준 이후 세대겠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가서도 그래도 네임드라고 불릴 만한 이제 몇몇 미술가들이 작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고 또한 여성 작가로서 자신이 여성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꾸준히 초창기부터 해온 작업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90년대 초,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는 이불이 굉장히 전위적인 작업을 했었습니다. 주로 퍼포먼스를 하고요. 본인의 몸을 직접 이용해서 길거리에서 아마 일반인들이 본다면 저 여자 약간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림들을 하고 다닌다든지 혹은 나체로 사진을 찍어서 누드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한다든지 낙태란 제목으로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이러한 조각, 조소, 작품을 만드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이 사이보그 연작은 이불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그런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사이보그 시리즈도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처음에 만든 이 98년작을 보시면 제목과 잘 어울리는 하면서도 보고 있기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런 형태가 물론 지금 20년도 더 전의 작품이긴 한데요. 저런 식의 인간과 비교적 유사한 그런 대체물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만약에 만화 영화나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안드로이드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집안 가사일을 도와주는 정도까지 과학이 발전되었다면 또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과학의 그 힘으로 언젠가는 나올 그 결과물이긴 한데 자세가 별로 공손하진 않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안드로이드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다음 작품은 이제 W1부터 4까지, 4까지 이제 4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항상 같은 자세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저 다리를 이제 앞으로 더 과감하게 내민다든지 아니면 가슴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스러운 어떤 특질들을 발견할 수 있죠. 특히나 허리, 아주 가는 허리와 엉덩이, 골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 여성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불이 이런 이상한 생명체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우리 삶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고전적인 미술의 전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밀로의 비너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밀로스 섬 근처에서 인근에서 발견되어서 그 섬 근처에서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죠. 이 조각상은 원래부터 저렇게 팔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발견될 때 파손되었지만 원래 팔이 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주 전형적인 그리스 미술이 말하는 그런 미적인 이상적인 미를 구현한 작품으로 미술사 세계에 손꼽힙니다. 자세는요 빼다 박았죠. 아마 저런 작품들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미술의 전통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아름다운 자세를 참고했을 겁니다. 이 전형적인 미라는 것이 사이보그 시리즈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인데요. 사실 또 다른 레퍼런스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런 중세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의 르네상스 초기 대가로 알려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비너스가 바다의 거품에서 이제 막 태어나서 해안가로 밀려고 바람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안가로 밀려왔고 그 옆에서는 이제 오라라고 하는 여신이 맞이해주는 장면인데요. 저 비너스의 자세와 또 이불의 사이보그를 비교해 본다면 물론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저렇게 여성성을 강조하는 자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만들지도 않았고 심지어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봤던 밀로의 비너스는
뭐 예기치 않게 양팔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이불의 사이보그는 의도적으로 다리도 하나밖에 없고 팔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특히 이 각도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아름다운 누드 여성을 표현한 전통 미술의 전통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과연 미술의 전통 과거뿐일까요? 제가 미인대회 사진을 찾아보자 하고 열심히 찾다가 그래도 국내보다는 해외를 좀 찾아야 주인공이 덜 부끄럽겠지 하고 가져온 사진인데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 자세요. 물론 간혹 다리가 반대이긴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미인대회에서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해도 저렇게 자신의 그 신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취하는 자세는 다리를 내밀고 가슴을 내밀고 뭐 엉덩이는 집어넣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전형적인 현대에도 여전히 광고나 혹은 이런 특산상에서 볼 수 있는 포즈들을 역시 참조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저 사이보그를 보시면서 약간 전투, 싸우는 그런 전사의 느낌을 받는다면 툼 레이더와 같은 영화들 혹은 최근의 그 마블 영화들에서 여성 전사, 여성 히어로가 이렇게 투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포즈들을 찾아보면 안 닮은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론 복장은 지금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그런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 여성성의 표출의 전통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는 W5 버전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만들어서 이제 다양하게 성공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나 뭐 여성성에 관한 이야기 혹은 담론들을 논하는 것 못지않게 이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는 데는 그것 못지않게 조형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저렇게 한 가지 측면뿐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 이 작품을 본다면 최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의 모습 혹은 특히나 조명이 잘 쏘아진다면 작품 그 자체뿐 아니라 뒤에 있는 그림자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서 아주 멋진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조형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시각 미술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한층 더 심도 있는 층위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고 수준 있는 동시대 미술가의 자질이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이제 저 90년대의 저런 작업들을 조금 벗어나서 최근에는 다시 평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입체를 하던 사람이 자기 몸을 다루다가 이제 조각 조소를 하다가 평면으로 왔다니까 조금 이상하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도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자,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얼핏 보기에는 그냥 뭐 추상화 같긴 하지만 아마 저 형태들에서 방금 전에 봤던 그 사이보그스러운 다소 기괴하게 이어진 신체 일부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면 맞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더 내려와 보면 이게 최신 작업들인데요. 계속 쭉 내려가면서 한번 보죠. 최근에 했던 전시여서 작가 인터뷰도 있고 내려보면 굉장히 다양한 네 여기요. 보면 이게 그냥 밋밋한 평면이 아니라 파고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조각을 가지고 나오고 들어가는 것으로 실험을 했다면 이제 평면 위에서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젊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의 반열에 당당히 서 있는 지금까지도 탐구 열을 그리고 그것이 향하는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능력이 굳이 우리가 좀 껄끄러운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을 건드리지 않아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불 작가에서 충분히 멋지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사실 이 사진들만 한참 봐도 더 내려가 볼까요? 한참 동안 와 색감, 뭐 구도 이러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당분간은 이런 식의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참고문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책들의 목록을 몇 권 실었습니다. 한국 미술에서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서적도 있고 또 뭐 논문도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자료가 많긴 한데 위에 김영나나 신채기, 윤난지의 책들은 어떤 한국 현대미술, 그러니까 20세기의 현대미술을 한번 쫙 개관하는 책이어서 그런 큰 흐름을 잡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반이정 비평가로서 한국에서는 최고의 인물인데요. 이 반이정의 책은
어떻게 저런 자료들을 한데 모았대 할 정도로 엄청난 그 노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도별로 한국 미술의 그 현장의 그런 모습을 생생한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들춰보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나오는 정하윤의 책은 조금 쉽게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유명 작가들 위주로 선정되어서 30인 안에 못 드는 작가들이라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이름들을 꼽아서 그 작품들을 아주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책 중에서는 좀 최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진숙 역시도 좋은 글을 쓰는 연구자인데요. 역시 특정 작가들, 그러니까 선정한 몇몇 작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꽤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추천해 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람에 대한 사람을 치열하게 다루었던 작가들의 행보를 같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해주신다면 사물로 돌려진 그들의 관심을 보면서 얼마나 한국의 동시대 미술가들이 치열한지 또 얼마나 다양한 작업을 보여주는지를 같이 씹고 뜯고 삼키면서 또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